시작을 누르고 다 풀어봤죠? 지금 이거는 2014년에 고3 3월 학평에 기출이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작품 자체가요, 이게 농촌 쇠락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경님의 농무 있죠? 그런 거 배울 때 연관 작품으로 많이 나온 작품이기도 하고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알게 모르게 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용 보기 전에 3번이지? 3번 보기 박스 보면서 한번 내용 확인을 해보고 갈게. 보기 박스 보도록 할게. 가와나를 왜 묶었느냐. 자, 가와나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주제로 드러내는 작품인데 이제 가는 면면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런 뜻이야. 면면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무엇이? 민중의 삶의 자세, 민중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느티나무를 통해서 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농촌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이농현상이 있어서 농촌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 이런 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상황은 농촌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농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많이 쇠락해지고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의 정서,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의연해. 뭐 이제 침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 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잘 살아올 거야.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거. 자, 나시는 고된 시집살이에 핍박받던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어서 핀 며느리 밥풀 꽃 설화를 이따가 얘기할 텐데 아마 신금을 울리는 설화예요. 자, 설화를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서럽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참 너무했어, 시어머니가. 자, 가난과 서름 속에서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핍박을 받다가 며느리가 우리 그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주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느냐. 가난과 서름을 겪는 우리 민중의 모습을 떠올린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며느리가 서러움을 딛고 살아가는 민중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서는 무엇이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서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지. 살아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정신, 생명력, 이런 것들이 이제 며느리 바쁘고 설화를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두시를 이런 맥락으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시입니다. 면면함에 대하여. 면면함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이야. 계속 이어진다. 자, 볼게요. 너 들어보았니? 너라고 부르고 있잖아. 이거 뭐야? 청자를 설정하고 있네. 청자를 설정하고 있구나.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조를 뭐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지? 말을 건네는 어조 괜찮아요. 자, 그리고 청자가 너라고 우리 눈에 확 보이네.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명시적으로 청자를 설정한다. 명시적 청자. 그쵸? 괜찮습니다. 자, 말을 건네는 어조를 쓰고 있어. 너 들어보았니? 이런 말투를 쓰면 어떤 느낌을 줘요? 뭔가 쟤 싫어. 이거보다는 뭘까? 친근감을 형성을 하겠지? 친근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계속 볼게. 저 동구 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이랬어. 뭔가 분위기가 처음에 너 들어보았니? 에서는 좀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갑자기 푸르른 울음소리 이러니까 슬퍼지네. 그지? 자, 느티나무가 울음을 울고 있는데 푸르른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우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느티나무가 운다 했으니까 의인법을 쓰고 있다. 이거 알 수 있겠고 울음소리는 청각인데 그게 푸르르다 했으니까 이건 또 뭐야?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지?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그리고 요즘에는 좀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울음소리는 청각인데 푸르르는 시각이요, 청각에 시각하다. 요거를 교묘하게 또 바꿔가지고 시각에 청각하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뭐 감각의 전이 요것도 우리 다 알죠, 그죠? 푸르른 울음소리래.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기 박스를 통해서 뭐라 그랬죠? 느티나무를 통해서 우리 민중의 삶을 표현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느티나무가 민중이야. 그럼 민중의 어떤 모습? 힘겨운 모습을 울음소리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박스를 통해서 힌트, 이것은 민중이 어떻게 좀 힘든 상황이구나, 민중의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 그지? 자, 그리고 푸르른 요런 단어는 또 무슨 단어예요?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지, 그지?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색채어를 쓰고 있구나, 색채어를 쓰고 있구나. 요것도 조금 정리.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 색채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색채 이미지란 표현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쵸? 요거 잘 구분해서 생각해 봅시다.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똑같은 거야 이렇게 퉁치고 가, 그러면 안 돼요. 색채어는 뭐예요? 색깔을 뜻하는 단어야. 단어 자체에 색깔이 들어가야 돼.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색깔이 들어가야 색채어야. 자, 근데 색채 이미지는 뭐지? 그 단어를 통해서 색깔이 연상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 저번에 봤잖아, 우리 피. 어때요? 피 하면 붉은색이 연상이 딱 되잖아요, 그치? 그거는 색채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럼 맞아. 근데 색채어를 썼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색채어는 색채 이미지로 표현한 거 맞아? 그거는 되지. 색채어는 빨갛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빨간 이미지가 연상되잖니, 그치?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로 표현한 게 맞죠. 근데 색채 이미지로 쓴 단어가 무조건 색채어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거 잘 구분해서 보자는 거야. 요즘에 잘 나오는 트렌드이긴 해요, 요게, 그치? 자, 봅시다. 자, 날이면 날마다 삭풍 대개는 치고, 그래서 삭풍이 뭐냐면 겨울바람인데 되게 매서운 바람 있잖아요. 그걸 삭풍이라고 한대요. 그럼 일종의 나무가 민중이고 나무가 느티나무가 민중이야. 그러면 이 삭풍이 겨울바람이면 삭풍은 민중에게 뭘 것 같아? 좀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니겠어, 그지? 고통과 시련이겠네요, 그지? 고통과 어떤 시련의 상황일 거야, 그지? 날이면 날마다 이런 고통과 시련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지. 우둔지 끝에, 우둔지 여러분 잘 몰랐을 텐데 이게 나무 꼭대기, 나무 줄기 꼭대기를 얘기한대요. 나뭇가지의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뭇가지 꼭대기, 거기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했어. 그러면 맥락상 보니까 지금 나무가 겨울바람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겨울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별이 뭐겠어요? 별은 좋은 거겠죠. 나무가 바라는 건데 그것 하나 매달지 못했다. 너무나 현실의 시련이 억압이 힘겨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럼 별이 없었다라는 거는 시련과 고난의 현실에서 뭐야?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희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수가 없었어, 이런 소리야.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요. 지난 겨울이랍니다. 그러면 계절적인 배경 여기서 체크해야 되겠네? 겨울이구나. 그럼 겨울이 여기서는 혹독한 시련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나무는 당연히 온몸이 상처 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그지? 자, 그래서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그래서 이 푸르른 울음소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현실의 시련에서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이런 시련의 어떤 슬픔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상처에서 뽑아냈다라는 거, 시련과 고통과 어떤 억압에서 이런 걸 이제 견디는 상황이지. 이런 견디는 상황에서 와 하고 울어내는 그 슬픈 울음소리야, 그치?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슬픔의 상황이고요. 슬픔인데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만 가득할 때 그 슬픔의 상황에서 우리 민중은 뭐가 생깁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면은 그 안에 돌덩이처럼 굳어서 뭐가 돼요? 일종의 한이 생기잖아, 그지? 한의 정서로 가는 거지. 한의 정서가 생기는 거야, 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겨울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우리 너무 그러니까 암담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해. 그런 얘기를 쭉쭉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너 들어보았니로 또 시작을 하고 있어. 너 들어보았냐? 이번엔 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또 들어봐야 되겠지? 자,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했어. 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가 90년대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시를 지을 시점이 80년대래요. 80년대에 짓고 90년대 초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80년대나 90년대나 비슷해요. 농촌에 많은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죠. 이농의 현실. 80년대 우리나라 농촌의 이농 현상. 요거를 약간 한 현상, 요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막 마을에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암담한 현실을 표현한 거죠. 암담한 현실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도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가 뭐야? 실현과 억압과 뭐 힘든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거니까 일종의 의연함의 표현인 거야. 의연함, 면면함이 이런 거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이렇게 얘기했어.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해야 한다고 뭐 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열거를 한다는 건 뭐라 그랬지? 비슷한 속성을 나열한다 그랬어요. 그지? 비슷한 속성의 나열이다. 그래서 열거라는 거를 말을 바꿔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뭐야? 아무리 이농현상이 오고 농촌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농촌에서 농촌을 버리지 않고 이 농촌의 상황을 계속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내야 한다라는 뭐예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의지가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들이 바로 의지의 소리인 거야. 힘들고 어렵지만 뭐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의지의 소리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 소리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현실은 어때? 안타까워. 안타까운 거지 뭐. 안타까워. 힘들어. 어려워. 그죠?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뭐야? 시련을 견디며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야.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요거를 빼면 안 됩니다. 그지?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요걸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2014년에 3월에 고3 학평에 이거 문제 나왔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내가 33번의 문제가 33번에 2번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밑줄을 치고 이것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 있었거든요. 아, 밑줄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A, B, C, D 해가지고 이제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체념과 절망의 소리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체념과 절망이 있긴 있어. 있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여기 안에 있겠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련을 견디고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 더해진 소리라는 거야. 알겠지? 요걸 놓치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뭐뭐 하는 소리, 뭐뭐 하는 소리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표현상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런 거 다 뭐예요? 대꾸법이죠. 같은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으니까 대꾸법이고 뭐뭐 하는 소리, 뭐뭐 하는 소리 이런 거 다 열거하고 있어. 열거법이고 소리 반복되고 있지 또 반복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사법 우리 찾아볼 수 있겠다. 어쨌든 슬프지만 여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지? 자, 계속 이어가 볼게. 자, 근데 오늘이에요. 과거 상황은 저랬어. 자, 근데 오늘은 그 푸르르던 울음이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하고 끝나고 있네. 아, 그러니까 그 푸르렀던 울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켜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지의 그 표현이었는데 그게 저 느티나무에게 저런 생명력을 안겨주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희망을 발견했다. 내지는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푸르른 울음, 이파리에 내주어서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생생히 내뿜는데 이게 무엇이야? 이게 생명력의 표현이고 생명력.
생명력의 표현이고, 우리가 그냥 이거는 알잖아요. 나무가 저렇게 초록의 빛깔을 뭐 생생히 내뿜는 계절이 언제야? 겨울이 아니라 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 안 해도 계절적 배경이 봄이 되었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겨울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상황이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버티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그 버티고 있었던 의지로 인해서 무언가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내용을 좀 보자면 푸르른 울음이 초록의 광희를 내뿜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푸르른 울음이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푸르르다, 초록, 이런 식의 색채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서 희망의 정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래서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를 펴는 사람들, 농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이런 사람들, 농촌을 지켜가는 이런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저 나무를 한참이나 쳐다보겠니? 왜? 나무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나무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야.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저 나무처럼 겨울에 그 모진 바람 다 맞고 굳건하게 서 있는 저 나무처럼 우리도 우리의 터전을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희망의 정서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 열정이 생겨. 열정이 생기니까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해보자. 달려보자.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어디선가 북소리가 둥둥둥둥 울린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둥둥둥둥 이게 뭐야? 희망의 북소리인 거야. 그지? 희망의 북소리예요. 심장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정의 소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청각 이미지다. 청각 이미지 쓰고 있다. 그리고 둥둥둥둥 이런 거 뭐예요? 소리를 흉내냈잖아. 음성 상징어예요. 음성 상징어이다. 그치? 요렇게 우리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자, 여기다가 촬영을 여기서 해서 여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느티나무가 있죠. 자, 느티나무가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의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때 푸르른 울음소리를 냈어요. 푸르른 울음소리를 냈어요. 자, 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였냐? 상처, 슬픔을 뜻하는 거였다. 그치? 자, 그랬는데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됐어? 오늘은 초록의 광휘를, 광이라는 거는 빛이죠, 빛.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물씬 막 뿜어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강인한 생명력이란 거야. 생명력. 이게 이제 느티나무의 모습인 거지.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모습도 여기에 이제 대응이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 어때? 마을에 사람들은 막 떠나. 마을이 막 텅 비어. 그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흐느끼던 소리. 그지? 자, 그리고 뭐 후리던 소리, 가지 후리던 소리.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있어요. 면면함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일하면서 누굴 쳐다봐? 느티나무를 쳐다보는 거야. 느티나무를 쳐다본다. 쳐다봄. 그지? 자, 이 느티나무를 쳐다보면서 뭘 느껴? 희망의 어떤 극복 의지를 느낀다. 극복 의지를 느낀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 북소리, 둥둥둥둥 하는 북소리로 표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됐죠? 자, 이게 이제 면면함에 대하여라는 시였어요. 정리를 해보십시오.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정리하는 사람 정리하고 한번 물어볼게. 학교별로 지금 진도 나간 거 혹시 있니? 그거 한번 물어봐야 돼.
서정 3학년 화작 뭐 나가요? 동윤아 뭐 나가? 서정 3 발표? 써야 되겠다. 서정 3 화작 이론 나가. 이론 화작 이론. 아 발표하기 뭐 이런 거? 화작 이론 같은데요? 우진이 뭐 나간 거 없어요? 화작 이론이야? 나간 거 없어. 우진 뭐 받은 거 없어? 좀 갖고 와. 갖고 왔어? 이따가 좀 내시고. 서준 백양 화작인가? 백양삼 화작 뭐 나가요? 하이데거 인문 1. 아 근데 백양삼은 진도가 거의 나왔더라고. 엄매도 똑같아요? 엄매도 동일. 엄매도. 그러니까 백양삼은 거의 진도가 나온 상태 같아. 또 학교가 지금 무원 3학년 있나요? 무원 없고요. 또 능곡 3학년은 엄매. 근데 니네 되게 묘하게 범위가 없대. 쟤네가. 그냥 문법 다인 것 같아. 통으로. 아 진짜 잔인한 학교. 끝까지 잔인한 학교. 그래서 수진쌤이 울라 그러더라고. 괜찮다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능곡3은 범위는 그런데 또 문제 난이도가 좀 평이한 편이라서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거의 기출에서. 너무 좀 잔인해. 니네 진짜 중세까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긴 게 얘네는 중간하고 기말이 똑같대잖아. 그러니까 중간도 전체고 기말도 전체래. 너무 잔인해 학교. 화정 3 사나 진도 어디 나가니? 진도 수행평가요? 뭐예요? 책 읽어요? 너 엄매 아니야? 엄매 2학년 때 했어. 닌 독서야 그러면? 화정 3 독서야? 그럼 책 읽고 그냥 하고 있어? 독서 교과서 그런 건 안 했어? 수능 특강한데? 수능 특강 뭐 하는지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도래울은 뭐예요? 고전시가 두 번째 거? 근데 요번에 그 도래울은 범위가 적은 것 같더라고. 작년까지 도래울이 좀 헬이었거든. 진짜 많은 학교 막 쟤네 책 한 권 한 번에 다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번엔 좀 적게 나가는 것 같아. 미옥쌤하고 잘 소통을 하세요. 알겠지? 알겠어. 그 다음에 뭐 없지 여기? 또 내가 안 부른 학교 없지? 행신! 동아야 행신 뭐 나가? 수능이랑 모의고사 뭐 나왔어? 나온 거 있어?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 담당 선생님한테. 선생님 누구시지? 지연쌤이죠? 아니 뭐 지연쌤 다 잘 하시겠지만 알아서. 아무튼 선생님하고 소통 잘 하시고 아무튼 범위 나온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고 학원에 좀 가져와 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면면함에 대하여까지 했고 자 그 다음 시 보자. 며느리 바풀꽃입니다. 며느리 바풀꽃. 자 이게 이제 송수건 시인의 시인데요. 송수건 시인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그 우리 제막매가 할 때 기억나요? 제막매가 기억나? 제막매가 할 때 연간 작품으로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죠? 그 시를 쓰신 작가가 송수건 시인입니다. 이분은 약간 전통적인 느낌의 시를 많이 쓰시고 한의 정석 이런 거를 많이 표현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들꽃에 관심이 많으신 거야. 그래서 들꽃 시리즈로 시집을 내셨어요. 그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시는 아직까지도 기출이 된 적이 없어요. 처음 EBS에서 발굴한 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며느리 바풀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거든.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안에 빨간 꽃잎이 있는데 안에 바풀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하얀색 요렇게 돼 있대. 이게 바풀꽃이래. 근데 이게 전설이 있는데 뭐냐면 며느리가 너무 이제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못 먹는 상태에서 밥을 이제 푸다가 밥알이 떨어진 거야. 밥알이 뭐래더라? 그 부엌에 보면 선반 같은 데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워 먹었나 봐. 그때 그거 시어머니한테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엄청 혼난 거야. 근데 사람이 너무 그러면 구박을 너무 받으면 어때? 너무 서럽잖아요. 서럽다가 본인이 이제 그게 한이 쌓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바풀꽃이 되어가지고 꽃 안에 바풀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래요. 아무튼 그래서 빨강색, 꽃잎의 그 빨강색이 한의 정서를 나타낸다라고 하더라고. 슬프지, 그지?
그런 시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한해 정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 날씨 보러 뜰에 내려 그 햇빛 너무 좋아 생각나는 삼부추, 개망초, 오술꽃, 만병초, 둥근뻥, 꼬리, 뭐 신냉이, 돈나물꽃 이런 거 다 뭐냐면 이게 바로 얘네들 이제 들꽃들의 한 종류겠지. 들꽃들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어. 나열하고 있다, 뭐 열거하고 있다, 열거법 쓰고 있다, 다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열거법은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속성을 가진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같은 속성을 지닌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유사한 관계다, 호응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열 열거된 애들은 중요도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엇이 무엇을 포함하고 뭐 포함이 되고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유사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네를 왜 이렇게 나열했느냐? 얘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느냐? 바로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번 보기 박스에서 힌트를 얻었지만 우리 민중의 삶을 요 들꽃들을 통해서 이제 연상을 시키는 거야. 그지? 자, 이런 꽃들로만 채워진 했어. 이런 꽃들로만 채워진 어디를 간대요? 소군산 열도, 안마도 진화, 물길 벨미 저 송이섬에 갈까?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가 다 어디냐면 전라남도에 있는 섬의 이름이래. 그지? 전라남도에 있는 섬 이름을 지금 또 나열,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들꽃들이 쭉 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보러 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들꽃들이 민중을 의미한다면 이런 섬은 어디를 뜻해요?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겠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서름 정서지. 뼛속까지, 뼛물까지 녹아흘러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 그러니까 핍박받는 그런 민중의 삶을 잘 표현한 꽃이 뭐야? 며느리 밥풀꽃이란 거예요. 핍박받는 민중의 꽃이다. 그치? 자, 이 세상 끝이 와도 끝내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꽃이다. 왜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죽지 않는 뭐가 있어?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 강인한 생명력의 꽃이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밑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꽃의 유래담이 나오는 거죠. 전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설의 내용. 울엄니 나를 잉태학적 입덧 나고 씨엄니 눈 돌려 흰 쌀밥 한 숟갈 들통나.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너무 배가 고픈데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한 거지. 그만 먹어 이러면서 구박을 해서 너무 서러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시어머니 몰래 안 보이나 보다 그러고 살짝 먹었는데 그게 또 걸렸어. 그치? 살강 밑에 떨어진 바발 두 알. 살강이 어디냐면 선반을 얘기해요. 부엌의 선반이에요. 그거 혀끝에 감춘 바발 두 알. 요거 때문에 바발 두 알 이렇게 시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지요. 열거 강조되고 있고 이제 반복이 되니까요. 자, 몰래 그 울음 훔쳐먹고 그 울음도 지쳐 추수림 끝에 피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추수림이 뭐야? 하면서 이제 어깨춤 추는 게 추수림이야. 그치? 너무 슬픈 마음에서 피는 꽃이 바로 그 며느리 밥풀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울음이래. 바발 그 두 개가 울음이야. 한해 정서네요. 그치? 정리를 해보면 슬픔으로 아름다운 꽃을 만든 거죠. 그래서 슬픔이 승화되었다. 한해 정서가 승화되었다. 한의 승화다. 이렇게 우리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피는 꽃 바로 며느리 밥풀꽃입니다. 그래서 햇빛 기진하면 혀 빼물고 지금도 바위섬 그늘에 피었느니라. 지금도 가보니 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 밥풀꽃의 그 강인한 생명력 지금도 계속 이어간다. 그러니까 지금도라는 거 강인한 생명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봤으니까 문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자. 자, 1번 보세요. 가와나 읽었습니다. 표현상의 가장 적절한 특징을 보자면, 자, 1번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랬어. 답은 1번이죠. 근데 사실은 두시를 나열을 딱 해놓고요. 두시의 표현상 공통점 찾는 문제에서 이런 선지가 나온다면 대부분 이게 맞습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시를 시답게 하는 건 운율이에요. 운율이 있어야 시거든? 근데 운율 형성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없는 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거의 모든 시가 다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가와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사용을 해서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들아, 대비라는 건 반대되는 속성을 놓는 걸 대비라고 하진 않아요. 반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빨강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다. 빨간색과 분홍색은 비슷한 색이지만 나란히 놓는 거죠. 나란히 놓으면 그 차이점이 좀 더 강조가 돼서 나오는 거지. 그걸 대비라고 하는 거야. 반대되는 속성을 놓는 걸 대조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시에서는 푸르른 울음과 초록의 강이라고 나와 있어. 푸르른 울음 그리고 초록의 강이 그런단 말이야. 근데 푸르른과 초록색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비는 뭐냐면 반대는 아닐지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를 나란히 놓는 걸 대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비슷한 애들이라서 뭔가 여기에서 대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요거는 좀 잘 체크해야 돼. 뭐냐면 우리 나시에서 보면 처음에 뭐였지? 삼부추, 개망초, 우술꽃, 만병초, 둥근 벙꼬리 좀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딱 읽고 우리가 들꽃 전문가야. 걔네 색깔을 다 알아. 그러면 노란색, 빨강색, 보라색 이렇게 우리가 딱 연상이 된다. 그게 나열이 됐다. 그럼 대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들꽃의 색깔 자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행이 뭔가 색채가 강렬하게 느껴지거나 이게 색채의 차이점이 느껴져서 대비의 효과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 이제 들꽃들의 색깔을 만약에 다 안다고 하면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가와나 가는 나와 달리 부분을 통해서 전체 속성을 드러내는 게 무슨 방법이야? 대유법이죠. 근데 대유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했는데 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더 어울리죠. 나는 그냥 그 며느리 바쁠 곳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고 가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가 바뀌니까요. 그치요? 자, 그리고 나는 가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했습니다. 가와 달리가 틀렸죠. 가에도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가 있었어. 뭐가 있었지? 삭풍, 이런 거. 삭풍은 뭐야? 겨울에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죠? 겨울에 부는 게 삭풍이죠. 삭풍은 겨울에 부는 거야. 그지? 우리가 삭풍 나오면 무조건 겨울이다 가야 됩니다. 만약에 문학작품에서 황혼이 나왔어. 그럼 이건 언제야? 황혼이 뭐야? 노란 구름이잖아. 황혼은 언제 나오는 거야? 황혼 언제 나와? 그렇죠. 가을에 벼가 익어가는 들판을 황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새우. 이건 언제예요? 새우가 뭐지? 그러니까 비가 가늘게 내리는 비, 가랑비. 이건 언제예요? 새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봄이에요, 봄. 그지? 봄. 그지? 그리고 요것도 잘 나와. 양류풍. 중국어 같네. 양류풍. 류가 버드나무 유자. 버드나무 나오면 무조건 계절 뭐라 그랬어? 계절 뭐야? 봄이야. 알았지? 봄.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절감을 드러내지 않는 소재가 있다. 뭔지 알아요? 자, 소나무, 대나무. 얘는 어때? 계절이 언제가 됐던 초록색이잖아. 그치? 얘네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지.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볼게. 2번 가도 되겠어? 2번 가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거 적절한 것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치지, 그지? 자,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생생한 초록의 광이와 연결돼서 희망의 이미지. 그리고 니은은 수술인 끝에 피는 꽃과 연결하여
서러움의 이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시에서의 푸르른 울음이 초록의 광이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나시에서의 그 몰래 울음, 요거는 뭐예요? 서러움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나머지는 사실 답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요거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기 박스 우리 읽어봤고요. 그지? 자,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4번을 한번 읽어볼게. 요거 지울게요. 자, 나에서 그 중에도 우리 설은 뼘물까지 녹아 흘러들어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 자, 요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끈질기게 저항을 했어요. 얘가 저항했니 안 했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니 그 밥알 두야 먹는다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으면 안 죽었을 건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지? 나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답이에요. 알죠? 우리가 연상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민중의 생명력 한다고 다 저항정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시의 맥락을 보고 우리 결정을 해야 돼. 이해됐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1번을 보면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지만 나무는 지킬 겸 지켜야 한다. 이게 의연함. 이게 면면함인 거야. 이게 무엇이야?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나무를 쳐다보는 건 뭐야? 나무를 통해 희망을 얻는 것이야. 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풀꽃들 종류 쭉쭉쭉 나열했어요. 이게 뭐예요? 풀꽃들이 바로 끈질긴 생명력이고 그게 바로 민중의 삶이죠. 볼 수 있죠. 근데 5번 보면 씨엄니 눈 돌려 혀끝에 감춘 밥알 두 알 이게 서러움을 딛고 사는 민중의 모습이다. 맞죠? 그지? 서럽다. 민중의 모습.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 현대시 한 세트 했어. 조금 쉬는 시간 가질게. 조금 쉬었다가 고전산문 하나 할게. 얘들아 힘내. 왜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힘이 없어? 거의 보니까 풀었거나 아니면은 전문은 다 읽어봤지. 지금 본문은 전문이란다. 본문은 다 읽어봤지. 그래서 풀고 있거나 거의 풀었거나 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우선은 필기하기 쉽게 좀 만들어 봤어. 이거 필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 내가 이거를 한 장으로 해야 여러분이 갖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서 여백을 줄여놓으니까 글씨가 너무 보기 쉽게 좀 글씨가 많긴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거를 뭐 넘어가니까 이게 5장 넘어가면 또 이렇게 찍어야 되고 또 내용이 좀 길어지고 이래서 좀 한 장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좀 약간 무리를 했더니 이렇게 글씨가 많아졌네. 같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시고 자, 전체 줄거리를 보도록 하는데 우선은 해룡의 탄생이다. 이제 중국의 원나라 때 장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겨. 그래가지고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꿈을 꿨는데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이 막 온 거야. 급하게 오더니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슨 요괴가 나타나가지고 지네를 다 죽이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제발 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부인의 입을 벌리고 있으래. 입을 벌렸더니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신을 했어. 그래서 꿈을 깼어.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한 거죠. 태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해옹왕의 셋째 아들이 이제 해룡애가 되어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해용왕의 셋째 아들하고 남해용왕의 막내딸이 결혼을 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남해용왕의 막내딸은 그 요괴한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방울이로 태어나는 거야. 알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장원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해룡이라고 지었어. 근데 이제 또 당연히 고전 소설이니까 당연한 클리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피난길에 얘를 잠깐 놓고 우리 빨리 갔다가 오자라고 하는 틈에 애가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지냐면 장원 부부가 이제 쫓기다가 해룡이를 잃어버렸는데 장삼이라는 도적이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범상치가 않아. 얘 진짜 좀 뭔가 큰 인물 되겠는데 느낌이 와. 그래서 얘를 업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왔을 땐 이미 애가 없어졌어.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장삼이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길러.
근데 장삼이는 도적이긴 한데 되게 좀 착한 도적에 속해. 그래가지고 또 애를 좀 잘 길러줘요. 그런데 문제가 장삼이가 죽고 나서 장삼의 아내 되시는 분이 변씨 부인인데 이분의 아들이 또 소룡이야. 근데 아무튼 애가 자잘해. 소룡이라도 자잘해. 엄마랑 둘이 편먹고 엄청 구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갖은 뭐 구박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편 이제 막내딸은 어떻게 되느냐. 남해 용왕의 막내딸은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막씨 부인의 이제 딸로 태어나요. 막씨가 있네. 그지? 자, 이때 조계촌이라는 곳에 효성이 지극한 막씨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부인의 남편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 딴 여자를. 그래서 막씨 부인은 집에 있는데 자꾸 나가는 거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나가. 막씨 부인은 근데 속도 좋아. 그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을 하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무덤 옆에다 초가집을 짓고 거기서 3년상까지 지내요. 너무나 효성이 지극한 막씨 부인이었어. 그런데 꿈에 신선 2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 너 너무 안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딸을 점지해 주겠대. 근데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딸을 낳습니까? 이러는데 갑자기 또 그 막씨의 그 집 나갔던 남편이 밖에서 죽은 거예요. 영혼이 돼서 나타나요. 영혼이 돼서 나타나서 내가 미안하다. 막 갑자기 사죄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집안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3년상까지 치르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의 효심을 몰라보고 내가 막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서 이제 미안해 해요 하다가 이제 둘이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돼. 영혼하고. 그러고 나서 잠을 깼어요. 깼는데 배가 불러와. 신기하지? 그래서 배가 불러와서 산딸이 막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웬걸 방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금방울전이잖아요. 아기가 안 나오고 방울이 나왔네. 어우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이러자는 피했어. 근데 방울이가 되게 이제 뭐라 그러나 귀여운 강아지 같아. 계속 쫓아와 엄마를. 딸랑딸랑 하면서 계속 쫓아와. 엄마가 빨래하면 옆에서 빨래 도와주고 엄마가 아, 배고파 그럼 산나물 캐오고 뭐 산에서 열매 뜯어오고 산에서 심지어 나는 새를 잡아오고 애가 너무 착한 거예요. 엄마가 추워 그러면 방이 따뜻해지고 막 너무 예쁜 짓을 하는 거야. 막시 부인이 처음에는 너무 이게 흉측하잖아. 내가 방울을 낳다니.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돌로 깨부시려고 하고 그리고 막 뜨거운 불가마에다 5번씩 넣었어 애를. 녹아라 녹아라 하고. 근데 애가 안 녹아. 오히려 더 금빛이 변해. 너무너무 단단해져. 예뻐져. 얘를 어떡하지 하다가 얘가 너무 나한테 잘 앵기고 하니까 그래 내 운명은 넌가 보다 하고 얘랑 또 굉장히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금령이가 탄생을 했다가 그 얘기야.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왔지. 남해용왕의 막내딸하고 그러니까 동해용왕의 셋째 아들과 남해용왕의 막내딸이 서로 부부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금방울로 태어났고 동해용왕의 셋째 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해룡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귀신이 된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는데 세상에 금방울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금방울 때문에 이제 이 막씨가 좀 살만해졌어요. 조금 윤택해지고 좋아졌어. 그랬더니 그 이웃에 부자인데 성격 고약한 목손이라는 인간이 있었어. 딱 보고 저 방울이 요물이네. 저거 훔쳐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손이가 방울을 훔쳐가요. 훔쳐갔는데 방울이가 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잖아. 그래서 목손이네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목손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전 재산을 잃어요. 목손이가 열받는 거지. 아니 저 방울 때문에 내가 전 재산을 잃었잖아. 지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일러 바쳐 사또한테. 그런데 띠로리 사또가 누구냐? 장원이야. 이 장원이 어디 있었죠? 장원이 해룡이의 친아버지. 해룡이의 친아버지. 그치? 아직 해룡이는 찾지 못한 상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또인 장원에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요상한 요물이 있다. 저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모함을 했어. 그래서 막씨를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두고 금방울을 막 없애려고 막 하는 거야. 사또랑. 근데 안 없어지죠, 금방울이. 그리고 금방울이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옥에 갇힌 엄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또 옆에서 막 엄마 심심하면 딸랑딸랑 해주고 막 이제 해주는 거야. 그거 보더니 이제 사또의 부인이, 그러니까 해룡이의 어머니야. 저거 건드리면 안 좋을 것 같다. 우리 집에도 해가 있을 것 같다. 목손이네 망한 거 못 봤니? 그러면서 그냥 저 부인 풀어줘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을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해룡이의 어머니, 이 장원의 부인이 병이 나. 왜 병이 나냐? 잃어버린 해룡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기가. 너무너무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병이 나요. 그래서 그리워하다가 죽어요. 죽었어.
그랬는데 금방울이 갑자기 막시 부인하고 있다가 딸랑딸랑 하더니 날아가. 뭔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밖에 나가서 풀을 하나 가져와. 그리고 그 풀에 뭐라고 써있냐? 보은초라고 써있어. 은혜를 갚는 풀이다. 그래서 막시 부인이 또 지혜로워. 딱 보고 그리고 바로 달려가. 그래서 사또 부인에 죽었잖아. 시신에다가 풀을 넣었더니 살아났어. 그래서 사또 부인이 어떻겠어? 너무 예쁘지. 그래서 금방울을 그때부터 우리 딸처럼 예쁘게. 그리고 막시 부인하고 절친이 돼요. 그런 상황이 돼. 그러면서 너는 너무 예쁜 애기야. 그래서 금령이라는 이름. 금방울이다. 금령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7번으로 이제 가보자. 지금 6번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장원 있잖아요. 사또한테 금령, 그러니까 우리 금방울이가 족자를 하나 주고 가요. 족자가 뭐냐면 떼굴떼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 있잖아. 벽에다 이렇게 걸어두는 그림이야. 족자인데 그 족자 안에 내용이 뭐냐면 전쟁통에 그러니까 그 장원하고 장원 부인이 피난을 가고 있고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 아기를 그 도적이 업고 가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해룡이 잃어버린 그 상황. 그래서 아기를 업고 가는 부분이 나오니까 두 부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방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알지부터 해서 신기하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안심은 된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누군가가 길러주고 있구나라는 거에 좀 안심을 하게 돼. 언제쯤 우리 아이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워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요. 자, 한편 해룡이는 어떻게 됐냐? 해룡이가 양아버지인 장삼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그 장삼의 아내 변씨가 그렇게 미워해.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하냐면 일을 계속 시키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얼어 죽으라고 추운 데서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울이 해룡이를 알아. 그래서 틈만 나면 해룡이한테 가. 왔다 갔다 해. 가가지고 막 엄청 추워. 그래서 변씨가 얼어 죽었겠지? 하고 문 열면 막 절절 끓게 만들고 그런 식이야. 그리고서는 호랑이가 많이 나오는 뭐 채소밭 같은 데 있잖아요.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어. 애를 저기다 너 저기서 떼감 좀 해와. 이렇게 집어넣는데 호랑이들이 우글우글 한대야. 숲이야. 그래가지고 해룡이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아니나 다를까 몇십 마리가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뚜둥하고 이제 금방울이 나타나가지고 걔네를 다 초토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룡이 주변을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면서 우리 금방울이가 막 도와줘요. 그지? 그런 모습이 난다. 그래서 변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해를 하니까 이 집에서 살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해룡이가 금령이랑 함께 집을 떠나게 돼요. 근데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하세계에 요괴가 등장을 해. 이 요괴가 금돼지라고 하는데 머리가 7개가 달렸대. 7개가 달린 금돼지가 나타나가지고 금령이를 홀딱 입으로 이렇게 쑥 하고 먹어버리고 지하세계로 쑥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해룡이가 안돼 하고 지하세계로 같이 들어가. 금령이를 구해야 되니까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니 저기 금돼지 죽이려면 이 칼로 죽이셔야 돼. 다 도와줘. 옆에서 이 칼로 찌르세요. 막 옆에서 다 도와줘. 그래서 해룡이가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 얻고 그래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다 죽여요.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금령이를 구출을 했어. 그 금방을 구출했어. 근데 옆에 어떤 예쁜 여자가 있네.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의 황제의 딸 공주예요. 금선공주인데 금선공주가 이 요괴한테 납치가 돼서 온 상황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그 황제가 금선공주를 너무 예뻐해서 금선공주를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천하의 반을 주겠다. 부마로 삼겠다.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상태였거든. 근데 해룡이가 금령이 그러니까 금방을 구하러 갔다가 덤으로 구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걔가 황제의 딸이야. 그래서 데려가니까 너는 이제 황제의 사위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금성공주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런 상황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공주를 구한 공로로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해룡이가 벗을 받고 금성공주와 혼인을 해서 부마가 됩니다. 그리고 해룡이가 영웅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죠. 북에서 또 흉노가 침범을 하자 또 대원수로 충정을 해요. 그래서 금령에 또 그때도 금방울 데리고 가요. 금방울의 도움을 받아서 죽는 위기 상황에서도 금방울이 막 도와줘서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해. 그래서 위나라 왕의 봉해진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야? 대상을 가리키는 명칭이 달라져요. 부분에서. 위왕도 해룡이고, 그지? 대원수 있잖아. 대원수도 해룡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명칭 같은 거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령이가
해룡에게 족자 하나를 남기고 사라져요. 근데 그 족자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장원의 부인과 어머니 막씨가 있는 고수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족자의 내용은 뭐냐면 해룡이가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장면인 거야. 똑같은 장면인 거야. 그리고서는 금방울이 사라졌어. 사라져가지고 우리 방울이 어디 갔나 잘 있나 막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난중에 부모를 잃고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서 금방울이가 갑자기 띠로리 하면서 여자가 돼요.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요. 해룡이가 이 금룡이 남기고 한 족자, 자기가 족자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족자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난 거야. 우리 지금 읽은 부분에 나와 있죠. 그분이 바로 장원. 그 부부와 이제 재회를 하게 돼요. 그 족자를 매개로 해서 재회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방울로 인해서 친부모를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금룡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깨알같이 정보도 주잖아요. 그 금방울이 예쁜 여자가 되었다라는 정보도 여기 줬잖아. 그래서 금룡이와 해룡이가 또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를 얻게 되죠. 그리고 100년 해로 해요. 그러면 금성공주는 어떻게 돼요? 사이 겁나 좋아요. 다 행복해. 막 행복해요.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가마 같은 게 내려와. 이제 갈 시간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올라가. 그 끝이에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한나라한시에 승천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보기박스 중시하니까 내가 보기박스도 좀 같이 읽으려고 실어봤는데 좀 내용이 너무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한번 잘 읽어봅시다. 자, 금방울전은 해룡이와 금룡이 전생에 이제 남해 용왕의 막내딸과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원통하게 죽임을 당했죠. 금방울이가, 그지? 장원 부부의 아들 신통한 능력을 가진 금방울로 환생을 했고요. 그리고선 둘이 만나고 영웅으로 활약하는 과정이 작품에 나와. 그런데 이 금룡이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 해룡이를 굉장히 도와주는 과정인데요. 박시전에서도 우리 박시전 배웠잖아요. 박씨가 남편을 굉장히 이게 대놓고 나서지는 않는데 남편을 되게 뒤에서 많이 조력을 하거든요. 얘도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해요. 박시전의 박씨와.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이에요. 박시전보다. 그죠? 금방울이만 안 나서는 데가 없고 얘가 굉장히 적극적이야. 그래서 이게 뭔가 여성 영웅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영웅은 해룡, 여성 영웅은 우리 금방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 독자들의 니즈를 반영을 한 게 아니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던 여성의 어떤 욕망이 투영됐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방울의 형상이었을 때는 되게 잘 도와주거든. 그런데 그냥 여성의 모습을 했을 땐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우리 잘 나오는 여성 영웅 소설에서 잘 나오는 남장 모티프와 좀 비슷한 거죠. 뭔가 이 외형적으로 자신의 남성의 옷을 입었을 때만 남성으로서 바깥에서 활약을 한다든지 그거와 좀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사회활동에 제한되었던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요거 고전 소설이고 영웅 소설입니다. 영웅 소설이고요. 남성 영웅의 모습과 여성 영웅의 모습이 다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적강 소설이죠. 위에서 내려온 존재의 이야기니까 적강 소설이다. 알겠어? 승윤아, 요거 적강 소설이야. 자, 성격은 어떠냐면 비현실적이죠. 이런 걸 전기성, 전기적이고 굉장히 우연적이지. 사건에 어떤 맥락이 전혀 없어요. 갑자기 누구 만나고, 그죠? 헤어졌던 부모님 갑자기 만나. 족자가 어디서 나타나. 막 이런 거야. 특징 정리하면 주인공이 방울로 태어나거나 변신을 합니다. 변신 모티프. 그죠? 그리고 도수를 부려요. 그래서 비현실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 그지? 자, 금룡이 하고 남성 주인공 해룡이. 해룡이를 금룡이가 자꾸 구해줘요. 문제도 해결하.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여성 영웅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계속 이어져요. 자, 서술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서 인물의 심리나 상황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그죠?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무려 3부분이 등장을 해. 마지막 부분에. 그지? 자, 그리고 꿈을 꿨는데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래요. 금성공주가 그랬잖아.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거 암시하기도 하고 꿈에서 또 신선이 나와서 그랬잖아. 야, 니네 부모가 옆에 있는데 너 효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지?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꿈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밑에는 여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황성에 이르니 천자가 만조를 거느리시고 형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황궁을 하시는데 백성들의 길이 가득하고 만세를 부르고 인민이 기뻐서 뛰면서 환성이 원근에 진동을 했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거야. 자, 해룡이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공주, 금선공주를 구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뻐서 날뛰는 건데 그걸 꽤 과장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에 들어가셔서 황제가 있는 곳에 갔어요. 자, 이때 황후는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치 못하시다가 크게 기뻐하시면서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막 얼굴을 부비고 통곡을 하고 뭐 천자도 눈물을 흘려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내가 요게 금돼지한테 잡아가서 고행을 무수히 겪었어요 이런 얘기 쭉 했어. 그리고 꿈속에 신선이 왔어요. 신선이 내려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해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암시잖아. 뭘 암시했냐? 동해용왕 아들이 누구야? 해룡이야. 해룡이야 수연아. 해룡이야. 자, 해룡이고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 이건 뭐야? 결혼해라 그 소리야. 야, 둘이 결혼해 이 소리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오시에 이 고을에 돌아와서 요괴 잡고 같이 나가서 부황과 모후를 만날 것이야. 야, 그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저 요괴 때려잡고 너 부모님하고 만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줬다는 거야. 꿈에서.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꿈의 내용을 공주의 입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자, 꿈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이게 복선의 기능이다. 이 작품에서 복선의 기능이고 그만큼 해룡은 어떤 사람이야? 대단히 훌륭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죠. 비범한 존재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야. 해룡은 비범한 존재. 왜?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 일반 인간하고는 좀 다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전기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룡이는 지하세계에 있는 금돼지도 때려잡는 그런 인물이다. 올라갈게. 자,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하다. 그래서 이제 금성공주가 그 금방울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해룡 옆에 붙어있던 금방울, 걔가 진짜 대단한 애예요. 온갖 기이한 재주와 수단을 다 부리고 해룡이 요괴 잡던 일들, 그런 얘기를 쭉쭉쭉 다 해줬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주가 그동안 지하세계에서 겪어서 어떻게 탈출했느냐, 탈출기를 쭉 설명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기 쉽다. 왜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요약적으로 제시했잖아. 있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잖아. 공주의 입장에서.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놓고 표현 방식의 특징, 전개 방식의 특징 물어보기 되게 좋죠. 그죠? 황후가 금방울을 어루만지면 고마워. 하늘이 이로써 너가 뭐예요? 금방울이에요. 고전 소설에서는 특히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 잘 확인해야 돼. 너 같은 신령스러운 물건을 내서 거룩하고 야 재주가 비상해 특이해 그런 득도한 요괴를 어떻게 잡았어. 그래서 공주와 시녀를 구하고 인간 세상에 몹쓸 짐승 없애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 다시 만나서 천륜을 운전하게 하니 다 너의 덕이고 또 장해룡의 공이다. 해룡의 공이다. 내가 이런 거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감사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 황후가 신이한 능력을 뭐 했어요? 칭송했어. 칭찬하고 너무너무 칭찬해.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황제 앞으로 가서 전좌하사 문무시나 종신회척 근시하는 모든 궁녀 다 모으시고 한편 해룡을 불러 들이시니 뭐 해룡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백배 사흔하운데 천자가 딱 봤는데 애가 괜찮게 생겼네. 잘생겼네.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해. 망고의 영웅 중거리고 일세의 호걸장부구나. 이 뭐예요? 겉모습을 통해서 대상의 어떤 본질을 좀 파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해룡의 외양 묘사다. 겉모습 훌륭한데 식스팩도 있고 좋아. 자, 영웅적인 면모를 직접적으로 평가했죠. 쟤는 천고의 영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우리 고전소설에서 뭐라 그래? 다 갖춘 인물이잖아요. 그죠? 뭐 피지컬도 좋아. 애가 괜찮아 보여. 영웅 호걸 같아.
아무튼 뭔가 늠름하고 애가 좀 뭔가 괜찮아 이런 거 제자가인이라 그래. 다 갖춘 인물이다. 제자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우리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 유형이죠. 얼굴도 잘생겨, 마음씨도 좋아, 공부도 잘해, 빠지는 거 1도 없어. 그지? 이런 애를 제자가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자가 쟤 괜찮은데 내 사이가 되라. 자, 천자가 한 번 보고 크게 기뻐했어. 해룡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제 경해공을 의논할 건데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아. 그러니까 큰 산이 너의 공에 비하면 낮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너의 공에 비하면 얕은 거야. 이런 식으로 대상의 공로를 태산과 바다와 비교하면서 뭐하고 있어? 견주고 있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보다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뭐보다 낫다, 뭐뭐보다 낫다 대꾸를 사용을 하고 있겠고 일종의 과장이죠. 과장. 그죠? 그 값을 알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또 공주의 꿈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공주 꿈 이야기를 의논하려고 하는데 야, 너랑 공주랑 결혼해야겠어. 자, 경과 공주는 천정 배필이야. 하늘이 정해놓은 배필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 공주의 꿈의 이야기죠. 자, 신선에 계십니다. 그래서 해룡과 공주의 혼인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니네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요. 거역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은 여기서 누구예요? 해룡이지, 해룡. 해룡아, 너는 모름지기 공주를 더럽다 말고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이게 뭐냐면요. 자기 딸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야. 야, 내 딸이 좀 부족하지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지. 임사는 뭐냐면 정말 훌륭한 현숙한 부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뛰어난 뭐 훌륭한 부인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의 건지를 받들 수는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와이프가 될 수 있을 거야. 좋은 배우자는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너 내 말을 따르고 내 딸하고 결혼해. 나의 신하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지? 자, 그리고 부마를 삼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밥비 예부에 명하시면서 태길해, 날 잡아. 황제가 굉장히 화끈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청암원 밖에 별궁을 지으래.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궁전을 하나 지으래. 굉장히 스케일 크네요, 그죠? 결혼해 그래놓고 집을 지어줘. 그리고선 그 집이 대전하고 통하게 하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있는 이곳하고 통하게 하라는 건 내 옆에 끼고 살게요. 옆구리에 끼고 살 거야. 나 마음에 쏙 들었어, 내 사위가.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리고 예부로 하여금 혼구를 갖추어서 차려라. 야, 결혼식장 빨리 세팅해. 이런 거지. 자, 그래서 해룡이가 천은을 입었어요. 하늘의 은혜를 입었죠. 감사합니다 하고 어린 군을 관리했다. 어린 군이 뭐냐면 황제의 군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황제가 이제 신하가 되라 해놓고 뭔가를 이제 직책을 맡겼을 때 그 직책을 성실하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고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았대. 그러면서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 날 혼인일이 다다랐는지라. 우리 문제 푸는데 나왔었지. 지금 보니까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할 일을 다 성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결혼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문제 중에 1번에 2번 선지. 공주와 혼인해서 부마가 된 후에 어린 군을 관리했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지. 이미 어린 군 관리하고 있었고 뒤에 부마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인간성이 굉장히 훌륭한 애인 거야. 나 부마다 아싸. 이러고서는 나 이제부터 부마야 하고 어깨에 힘 주고서는 막 이렇게 걷는 그런 게 아니고 얘는 네 하고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부마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굉장히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구나 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보시면 이런 중략 부분 이런 거 줄거리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집어넣는 것이다. 자, 왜 중요하냐 이 부분. 자, 부마가 됐습니다. 북흉노가 침범을 했어요.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위기에 처했어. 근데 금룡이가 도와줬어. 또 금룡이가 도와줬어. 자, 그래서 위왕에 봉해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위왕이란 표현. 이게 누구야? 해룡이에요. 그래서 위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용어가요. 그지? 자, 그리고 이 해룡이가 또 어사가 되었습니다. 어사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잘 체크하고 가야 돼. 자, 됐지? 자, 이때 어사의 행로가 서울로 향하는데 길이 뇌향현을 지나는지라 그랬어. 뇌향현이 어디냐면 어사가 된 해룡이 우연히 사또를 만나는 곳인데요. 자신의 잃어버린 어떤 부모님을 찾게 되는 그런 극적인 공간입니다. 자, 뇌향현에 이르렀어요. 객사의 숙소를 정하는데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사또와 함께, 이 본관사또가 누구냐면 해룡의 아버지, 친아버지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편해, 뭔가 끌려, 뭔가 이 사람이랑 느낌이 좋아. 그래가지고 밤이 깊도록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자야 될 시간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잠이 안 오네. 뭐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사는 자연히 번뇌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았다. 이 어사가 누구야? 어사가 되었다 했지? 얘가 해룡이에요. 해룡이가 잠이 안 와요. 이상하네. 왜 잠이 안 오지? 그랬어. 근데 살짝 잠이 드는데 잠을 자는데 꿈에서 백발노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이 백발노인 읽어봐서 알겠지만 인간 세계에 있는 평범한 존재는 아니지. 그지? 초월적 존재예요. 이분이 해룡이한테 야 이놈아 네 옆에 너의 친아버지가 있는데 그걸 왜 몰라보냐? 정신 차리고 효도해. 이러고 이제 끝나잖아. 그치? 자, 꿈속 노인이 해룡이가 부모를 찾지 않는 어떤 불효를 저지르고 있어. 그거를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꾸짖으면서 효를 실천해라. 이러고선 간단 말이야. 자, 뭐라고 했어?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급제 영웅오골 명성이 온 세상 가득해 위험은 천하에 떨쳤지만 너 지금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너는 찾지를 않냐? 너 평생 죄인이 될 거야? 너 정성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니?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야, 내가 다 부끄럽다. 이러고 집에 갔어. 그지? 꿈에서 나타난 그 노인이 그 손 딱 깼어요. 깼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내 근처에 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을 붙잡고 묻으려고 했는데 이제 깬 거야, 꿈에서. 자, 이게 한바탕의 꿈, 남가 일몽이었어요. 그지? 한바탕의 꿈이었어. 자, 그래서 깨서 이상해. 마음이 싱숭생숭해. 나가봤는데 밖에 그 사또가 아직도 있어. 자, 그러니까 그 사또도 뭔가 기분이 좀 심란했겠죠. 싱숭생숭 이상해서. 자, 그래서 사또하고 다시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어사가면 또 이 어사가 누구? 해룡이라고. 해룡이가 족자가 있는 거야, 벽에. 족자? 저거 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 족자가 누구냐면 금방울이 가져다 준 족자였어. 아까 우리 줄거리 시간에 얘기했죠? 금방울이가 그 해룡의 아버지에게도 족자를 가져다 주고 해룡이에게도 족자를 가져다 줬거든요. 방 안에 족자가 저거 내가 가진 족자랑 똑같은데 이렇게 된 거지. 이상해. 저거 무슨 내용이죠? 자, 제가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전쟁 중에 잃어버리고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오래됐네.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괴로웠는데 어떤 이인이, 특이한 사람이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줬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또가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금룡에게 받은 족자를 걸어두었다.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만 어사가 그 말을 듣고 비단 주머니를 열어서 족자를 또 딱 꺼내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 차이가 없네?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지. 아, 족자를 통해서 지금 친아버지를 찾은 상황이지? 그럼 족자가 뭐가 돼요? 부자 상봉의 매개체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사또와 어사가 서로 괴이하게 여겼어. 이상하게 여겼어. 근데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말을 못해. 어떡하지? 그래서 발설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또가 용기를 내서 그 족자 어디서 났어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해룡이도 신기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올드 프렌드 골드방울이라고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막 해줬어.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해가지고 애가 그래서 이제 얘를 얘기해주면 못 믿을 것 같지만 그런 애가 있어요 하면서 얘기해줬더니 사또가 저도 그 아이를 알죠. 이렇게 된 거야. 나도 금방울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 족자가 금방울이 물고 온 것이에요. 금방울 얘가 여러 애를 못 만났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나타나더니 허물을 벗었는데 예쁜 미인이 됐어요. 이렇게 살짝 더 뒤에 있는 정보까지 전달을 해주는 거지. 그지? 이제 곧 금방울을 만나겠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정리해보면 금방울이 방울의 허물을 벗었습니다. 허물을 벗고 예쁜 인간 여성으로 변신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변신 모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이죠. 전기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 네가 진짜 내 친아들이 맞는지 확인 한 번만 해보자. 내 아이는 등에 7개의 사마귀가 북두칠성처럼 나 있거든. 미안하지만 한번 등 좀 까줄래?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결정적인 신체 표지죠. 그지? 아들의 증표라는 거야. 그래서 기꺼이 나도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겠죠. 그지? 자, 그래서 어사가 막 실성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자, 이때 이제 부인이 나타나는 거지. 부인이 나타나서 내 아들하고 이제 막 껴안고 난리가 난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니? 자,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하니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요. 누구 생각? 이거는 서술자의 생각이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정서, 평가를 직접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이다라는 거지.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그는 착했다. 그는 착했다. 그는 성실했다. 이건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의 성격을 서술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착하지 아니한가? 착하지 아니할 수 없는가?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쳐보자. 이건 편집자적 논평이다. 왜냐? 이거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첫 번째, 그는 착하다라는 메시지와 두 번째, 그가 착한 건 당연하다라는 누구의 생각?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이다라는 거. 계속 나오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산천초목 슬퍼하는 듯 하더라. 그래서 자연물들도 똑같이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으니 감정이입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나오죠. 누가 아니 신기하게 여기며 누가 아니 이상하게 여기리요. 자기 생각 들어가 있지. 신기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말을 하죠. 소자라는 표현 써요. 소자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 아들이 부모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아들이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이 소자야. 아, 부모님이시니까 이제 인정한 거지. 만사무석입니다. 제가 부모를 지금 만나 뵈서 저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만큼 저 너무 좋아요. 지금 죽어도 돼요. 여한이 없어요. 또한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해서 이 일이 이렇게까지 있게 되었어요. 다 이것은 금방울의 어떤 큰 배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부모를 늦게 찾은 것에 대해서 내가 늦게 찾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는 거죠. 자책을 하면서 동시에 금방울이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금령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문이 길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가면 아마 지금 시간 오버됐을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거야. 알았지? 아까 문제를 풀었잖아요. 문제 답만 빠르게 불러보고 정리할게요. 자, 1번에 2번이겠지, 2번. 그지? 아까 얘기했죠? 부마가 되기 전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기억은 공주의 꿈이었고 니은은 해룡의 꿈이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자, 해룡의 꿈으로 촉발된 어사의 행위가 계기가 되어서 인물 간의 관계 뭐였죠? 꿈을 꾼 후에 부자인 게 밝혀진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뭐 3번에서 보면 백발노인이 어사 앞에 나타난 게 무슨 금령이 하늘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일이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 수 없죠. 자, 3번에 보면 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뒤에서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이건 뭐였어요? 야, 너는 네 부모를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냐? 야, 내가 다 부끄럽다. 이거잖아. 여기에 무슨 해룡을 돕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어딨어요. 얘 안 미안해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 네 부모 바로 옆에 있어. 그 얘기잖아. 그지? 4번으로 갈게요.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지만 속세 연분을 이루어라 라고 선현이 말한 것은 해룡이 전생의 용의 아들이었다. 금령과 맺은 전생의 인연을 되찾을 것이 아니고요. 이거 뭐였죠? 금성공주와 해룡의 연분인 거지. 금령은 아니죠. 금령은 금방울이고 금선공주와 결혼할 것이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까지 해결을 했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1교시 진행할 거야. 1교시. 알겠지? 좀 쉬었다 갈게요. 진도가 조금 밀려가지고 적벽과는 다음 주에 할 거야. 다음 주에.